태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 바로 며칠 전 단 한 건의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그 사건은 태국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 나아가 6.25에 참전했던 모든 나라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는 한국을 향해 경의를 표했는데요. 때는 태국 캄보디아 휴전 협상이 연이어 결렬되던 그 순간 미국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태국 6.25 참전 용사의 손녀가 숨을 헐떡이며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도 그 어떤 의료진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는데요. 바로 그때 70년 전 한국을 살리러 왔던 한 태국 병사의 이름이 역사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나라에서 과연 손녀는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이 포기한 생명, 70년의 약속을 한국은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진다면 통일조국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크 톰슨, 46살의 미국인입니다. 아내 수완나는 41살이고요. 저희는 시애틀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건축 설계를 하고 아내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2024년 가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건 학교 운동장에서였어요. 아이들과 달리기를 하다가 그대로 고꾸라졌다고 했죠. 처음엔 빈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달랐어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이었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이라고 했죠.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시애틀 대학병원에서 시작해 로스앤젤레스, 뉴욕, 보스턴까지 다녔습니다. 유럽까지 갔어요. 런던과 추리히의 전문가들도 만났죠.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치료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저 통증을 줄이고 편안하게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올 때마다 아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죠.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 손은 점점 차갑고 가벼워졌어요. 2025년 2월 아내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했어요. 병실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심전도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 소리가 언제 멈출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폭격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죠. 민간인도 다쳤다고 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흘렀어요. 휴전 협상 또다시 결렬. 같은 자막이 며칠째 반복됐습니다. 국경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멈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못하고 아내의 심장도 곧 멈출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때 아내 어머니가 병실에 왔습니다. 장모님은 태국 분이세요. 영어를 조금 하시지만 대부분은 아내가 통역했죠. 그날은 아내가 너무 아파서 말을 못했어요. 장모님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군인이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서 있었죠.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렸어요. 20살쯤 돼 보였죠. 장모님이 사진을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이 사람이 수완나 할아버지예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밭, 군복, 어린 얼굴.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1950년 12월, 한국 화천. 한국이라는 단어에 멈칫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쟁에 태국군도 참전했다는 건 처음 알았죠. 장모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한국이 가장 버려졌을 때 갔어요. 아무도 안 가려던 곳에 갔죠.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어머니를 바라봤죠. 장모님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사람을 살렸어. 한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해.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라고요? 치료를 받으러요? 미국과 유럽의 최고 병원들이 다 포기했는데요. 하지만 장모님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빚을 갚는 나라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들을 도왔으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울 거예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심전도 소리만 들렸어요. 텔레비전에선 여전히 전쟁 소식이 나왔죠. 포격, 협상 결렬, 민간인 사망. 아무것도 멈추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이 없었죠. 그래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한 눈빛은 아니었죠. 뭔가 붙잡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병원들을 찾아봤어요. 서울에 큰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었죠. 미국 병원들보다 나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2월 말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내를 봤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빚을 지러 가는 건지도 모르지. 그때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태국 국경 지역 영상이었어요. 무너진 집, 울고 있는 아이들, 들것에 실린 사람들, 그리고 자막이 또 흘렀죠. 휴전 협상 재개 여부 불투명. 저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병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심전도 소리만 남았죠. 삑, 삑, 삑.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죠. 우리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끄덕였죠. 갈 수 있어요. 우리 꼭 가요. 비행기는 13시간을 날았습니다. 시애틀에서 인천까지였어요.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산소통을 옆에 두고요. 승무원들이 계속 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만 보였어요. 끝없는 하얀 구름이었죠.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장모님은 뒷좌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아내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말은 없었죠. 그냥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비행 5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뭔가를 꺼냈죠. 낡은 노트였어요.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펼쳤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일기예요. 어머니가 가져오셨어요. 일기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전쟁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태국어로 쓰여 있었죠. 아내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서요. 1950년 10월 21일. 방콕, 출발. 배에 탔다. 바다가 거칠다. 많은 사람이 토했다. 나도 토했다.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11월 5일. 부산 도착. 처음 본 한국. 추웠다. 모든 게 부서져 있었다. 사람들 얼굴이 무너져 있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내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11월 15일. 춘천으로 이동. 밤에 포격 소리가 들렸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옆 사람이 떨고 있었다. 나도 떨었다. 11월 23일. 첫 전투. 총소리가 귀를 찢었다.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가 쓰러졌다. 나는 그를 업었다. 무거웠다. 참호까지 뛰었다. 그는 살았다. 아내가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죠. 괜찮아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12월 9일. 화천. 눈이 내렸다. 발이 얼었다.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너무 추워서 입이 안 벌어졌다. 한국군 병사가 내 손을 불어줬다. 따뜻했다. 12월 15일. 후퇴 명령. 모두 뛰었다. 한 한국군 병사가 뒤처졌다. 돌아가서 그를 끌고 왔다. 그는 울고 있었다. 나도 울었다. 아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노트 위에 똑똑 떨어졌죠.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죠. 할아버지는 21살이었대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1살. 제 조카뻘 나이였어요. 그 나이에 낯선 나라 전쟁터에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내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1953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휴전 직후였습니다. 7월 30일. 부산으로 복귀. 배에 오른다. 한국을 떠난다. 돌아보니 항구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아내가 숨을 들이켰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안다. 언젠가 그들은 우리를 다시 부를 것이다. 그때 나는 갈 것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아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만약 내가 살아난다면 그건 한국이 우리 가족을 부른 거겠죠?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내를 안고 있었죠. 장모님이 뒷좌석에서 일어나 우리 옆에 왔습니다. 아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가 한국에 갔던 건 약속 때문이야. 이제 한국이 그 약속을 지킬 차례야.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댄 채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아래로 바다가 보였죠. 파란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 위를 75년 전에 한 태국 청년이 지나갔을 거예요. 배를 타고요. 전쟁터로 가면서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깨웠죠.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착했어요? 아내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착했어요. 한국이에요.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거렸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인천공항은 넓었어요. 사람이 많았죠. 저는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산소통을 무릎에 올려놓고요. 장모님이 옆에서 걸었죠. 입국장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 초였어요. 바람이 차가웠죠. 아내가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아내 어깨에 걸쳐줬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한테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죠.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이었죠. 불빛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봤어요. 말없이 봤죠.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75년 전 그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 부서져 있었다는 그 나라요. 지금은 이렇게 환하고 높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건물이었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내렸습니다. 아내를 앉혔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죠.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아내가 아프다고,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요.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를 침대로 옮겼죠. 의사가 왔습니다. 젊은 의사였어요. 영어를 잘했죠. 아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차트를 봤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기록들이었죠. 의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원하셔야겠어요. 지금 당장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75년 전 한 태국 청년이 한국에 들어왔듯이요. 다만 그는 총을 들고 왔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죠. 그는 사람을 살리러 왔고 우리는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병실은 13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빌딩들이 촘촘히 서 있었죠. 밤이 되면 불빛이 켜졌습니다.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볼 여유가 없었죠.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어요. 심전도, 산소 포화도, 혈압계, 기계들이 숫자를 띄웠죠. 저는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떨어지지 않기를 바랐죠. 이번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의료진이 회진을 왔어요. 교수님 한 분과 전공의 2명, 간호사 3명이었죠. 교수님이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저는 가져온 서류를 건넸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죠.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뉴욕, 보스턴, 런던, 취리히. 모든 병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넘겼어요. 표정이 없었죠. 한참을 보더니 교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죠.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진행됐어요. 면역 체계가 거의 무너진 상태죠. 장기들도 손상이 심합니다. 특히 심장과 폐가 위험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10%도 안 돼요. 아주 위험한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10%. 그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늘고 느린 숨소리였어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죠.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셔야 할 거예요. 회진이 끝났습니다. 의료진이 나갔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10%, 10번 중 1번.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나았을까?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 들려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가 눈을 뜨고 있었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지었어요. 힘없는 미소였죠. 괜찮아요. 10%면 충분해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손을 뻗었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할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확률 같은 건 몰랐을 거예요. 그냥 했죠. 살리려고요. 아내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소파에서 잤어요. 제대로 잔 건 아니었죠.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1시간마다 깼어요. 아내 숨소리를 확인했죠. 들리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복도가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응급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한 병실로 들어갔죠.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아내를 봤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그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환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요. 벽에 걸린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리는 꺼놨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자막이 흘렀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포격, 민간인 3명 사망. 화면에는 무너진 집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었죠. 들것에 누군가 실려 나갔습니다. 흰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나왔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심각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자막이 또 흘렀어요. 휴전 협상 재개, 진전 없어.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뉴스였어요. 같은 내용이었죠. 또 돌렸습니다. 역시 같았어요. 전쟁, 포격, 죽음, 협상, 결렬.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이 어두워졌어요.
심전도 소리만 들렸죠. 삑, 삑, 삑.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경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이 병실에서도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전쟁은 늘 이렇게 가장 약한 사람부터 죽인다고요. 아침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아내 상태를 확인했어요.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죠. 그리고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봤어요. 어젯밤에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도 쉬셔야 해요. 환자분 곁에 계시려면 건강하셔야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잘 수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이상한 생각들만 들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누가 왔어요. 젊은 여자분이었죠.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환자분 상담 차 왔습니다. 김지은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앉았어요. 태블릿을 꺼냈죠.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환자분 보험은 어떻게 되시나요? 미국 보험이요. 해외 치료도 커버됩니다. 가족 관계는요? 저는 남편이고요. 저기 계신 분이 장모님이에요. 김지은 씨가 장모님을 봤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김지은 씨가 다시 물었죠. 혹시 환자분이나 가족분 중에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요? 아내를 봤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용사예요. 태국군이었죠. 김지은 씨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죠.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해요. 증거도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일기였어요. 김지은 씨에게 건넸죠. 김지은 씨가 펼쳤습니다. 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날짜는 읽을 수 있었어요. 1950년, 1951년, 1952년. 김지은 씨가 사진도 봤습니다. 눈 덮인 산 앞에 선 젊은 군인이었죠. 김지은 씨 얼굴이 변했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 내용을 의료진과 공유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은 씨가 일어났어요. 노트와 사진을 들고 나갔죠.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가 말했죠. 뭔가 달라질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내가 눈을 감았죠.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건물들이 서 있었죠. 하지만 이 병실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를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김지은 씨가 들어왔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교수님 세 분이 따라 들어왔어요. 어제 회진 오셨던 교수님도 계셨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와는 뭔가 달랐어요. 교수님들 표정이 진지했죠. 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해 보였어요. 맨 앞에 계시던 교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했죠. 저는 이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박종민입니다. 환자분 상황에 대해 들었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네, 감사합니다. 박종민 교수님이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아내를 봤어요. 아내가 눈을 떴죠. 박종민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할아버님이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태국군이었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일기를 봤습니다. 김 사회복지사님이 보여주셨어요. 화천, 춘천에 계셨네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아버지도 그때 그 근처에 계셨어요. 국군 2등병이었죠. 19살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도 눈을 크게 떴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계속 말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태국군 병사한테 목숨을 구했다고요. 참호에서 총 맞고 쓰러졌는데 태국 병사가 업고 나왔다고 했죠. 아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할아버님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박종민 교수님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봤죠. 중요한 건 할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안 오려던 곳이었죠. 그런데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종민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죠. 이건 치료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역사예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참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다른 교수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저는 심장내과 최은영 교수입니다. 환자분 수술을 제가 맡겠어요. 최은영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수님이 말했죠. 저는 흉부외과 김태훈입니다. 수술팀 구성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만 해도 10%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포기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했죠. 박종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전히 위험해요. 확률도 낮죠. 하지만 우리는 할 겁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종민 교수님이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죠. 75년 전에도 확률은 낮았어요. 우리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 왔어요. 태국에서, 터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콜롬비아에서 확률 따지지 않고 왔죠. 박종민 교수님이 아내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확률 따지지 않고 할 차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처음이었죠. 한국에 온 뒤로 처음 울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껏 쥐었죠. 교수님들이 나갔습니다. 김지은 씨만 남았어요. 김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죠.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동안 환자분 상태 안정시키고 팀 꾸리고 계획 세울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우리 셋만 남았어요. 저와 아내와 장모님이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에 장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셨을까요? 이렇게 될 줄요. 장모님이 중얼거렸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신 뒤에 한 번도 한국 이야기 안 하셨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하셨죠. 그냥 일기만 쓰셨어요. 혼자서요. 장모님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말 안 하셨는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 기억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박종민 교수님을 마주쳤어요. 교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죠. 산책하세요. 네, 좀 답답해서요. 박종민 교수님이 함께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교수님이 말했어요. 아까 말 못한 게 있어요. 네, 우리 병원에 6.25 참전용사 후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료비 일부를 병원에서 부담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요? 네,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참전 용사분들이 점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이라도 돕자고 했죠. 박종민 교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었죠. 이 도시가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에요.
하지만 공짜 기적은 없죠. 누군가 피를 흘렸어요. 교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환자분 할아버님도 피를 흘리셨어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어요. 장모님도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또 태국 국경 이야기였습니다.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어요. 사상자가 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화면에 회의장이 나왔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자막이 흘렀죠. 휴전 협상 재개, 의료 협력 조항 논의 중. 의료 협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아내를 봤어요. 고요히 자고 있었죠.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75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 수도 있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3월 22일이었죠. 이틀 뒤였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CT, MRI, 초음파, 혈액 검사. 매일 뭔가를 찔렀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밤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병원 복도는 밤에도 환했죠. 형광등이 쉬지 않고 켜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카트 끄는 소리만 들렸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3월 21일,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병실 소파에 누워 있었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기계 소리가 달라졌어요. 심전도 소리였죠. 삑삑삑 빠르게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내를 봤죠. 아내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랬죠. 숨을 헐떡였습니다. 수았나. 저는 소리쳤어요. 아내가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떨기만 했습니다. 저는 비상벨을 눌렀어요. 간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의사도 왔어요. 사람들이 침대 주위로 모였죠. 누군가 저를 밀었습니다. 나가 계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저는 복도로 밀려났죠.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 소리, 사람들 목소리, 급한 발소리.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았죠. 복도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장모님이 달려왔습니다. 로비에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이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병실 문을 가리켰어요. 장모님도 제 옆에 주저앉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젊은 전공의였죠.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죠. 전공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어요. 심정지 직전까지 갔는데 다시 잡았습니다. 심정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공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위험했어요.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돼요? 내일인데요. 전공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교수님들이 회의 중이에요. 곧 오실 겁니다. 전공의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장모님이 제 팔을 잡았죠. 떨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종민 교수님과 최은영 교수님이 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박종민 교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오늘 밤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죠. 수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은영 교수님이 대답했어요. 예정대로 하긴 어려워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최은영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죠. 이틀 더 기다려야 해요.
상태를 안정시키고 수술해야죠. 이틀 동안 또 이런 일 생기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종민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술하면 살 확률이 더 낮아요. 저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보다는 덜 아팠죠. 박종민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지켜볼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교수님들이 가셨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똑똑 떨어졌어요. 장모님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없이 쓰다듬었어요. 저는 울었죠.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딱딱한 의자만 있었죠. 창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장모님도 앉았죠. 벽에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그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어요. 한 칸, 또 한 칸. 장모님이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뭔가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사진이었죠. 그 눈밭 앞에 선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사진을 쥐고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움직였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중환자실 문 앞까지 갔죠. 유리문이었습니다. 안이 보였어요.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죠. 기계들이 숫자를 띄웠습니다. 의료진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저는 아내를 찾았습니다. 보였어요. 맨 안쪽 침대였죠.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계에 가려져 있었죠.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지금은 면회 안 돼요. 아침 8시에 10분만 가능합니다. 그냥 볼 수만 있으면 돼요. 제가 말했죠.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규칙이에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대기실로 갔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저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뉴스를 봤죠. 습관이었습니다. 화면에 기사가 떴어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격화, 사상자 20명 넘어. 기사를 눌렀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무너진 건물, 불타는 차, 울고 있는 사람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죠. 다른 기사가 보였습니다. 휴전 협상 난항, 중재안 또 거부돼.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개를 뒤로 젖혔죠. 천장을 봤습니다. 흰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늘 이렇게 가장 약한 사람부터 죽인다고요. 국경에서도, 병원에서도요. 힘없는 사람들만 죽어간다고요.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 4시, 5시, 6시. 저는 눈을 감았죠.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감고 있었어요. 7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중환자실로 갔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였어요. 8시부터예요. 알아요. 그냥 문 앞에 있을게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8시가 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저를 불렀죠. 들어오세요. 10분이에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침대로 갔어요. 가까이 다가갔죠.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입에는 호흡기가 물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렸어요. 기계가 숨을 쉬게 하고 있었죠.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어요. 아무 힘이 없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나예요.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버텨요. 조금만 더요. 우리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내 손 위에 떨어졌어요. 저는 닦지 않았죠. 그냥 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도 여기까지 왔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깨를 두드렸어요. 시간 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손을 놓았어요. 일어섰죠. 한 번 더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봤어요. 어때요? 자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도 더 묻지 않았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입맛이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드시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박종민 교수님이 오셨어요. 표정이 여전히 무거웠죠. 환자분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종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심박이 안정됐어요. 혈압도 올라갔고요. 내일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도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수술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박종민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시작해요. 오래 걸릴 겁니다. 6시간에서 8시간쯤요. 네, 알겠습니다. 박종민 교수님이 가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죠.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장모님이 말했어요. 저를 보며 말했죠.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만 감고 있었죠.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한 칸씩 움직였어요. 내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결정될 날이요. 저는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7시 30분이었어요. 최은영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계셨어요. 뒤에 의료진 5명이 따라왔죠. 모두 수술복 차림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최은영 교수님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최은영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래 걸려요. 기다리셔야 해요. 네, 알아요.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장모님이 옆에 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기도해요.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30분쯤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침대가 나왔죠.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침대에 연결돼 있었어요. 의료진이 침대를 밀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침대 옆으로요. 아내를 봤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취된 상태였어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당연했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의료진이 침대를 계속 밀었거든요. 손이 떨어졌죠. 침대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가요. 수술실 앞으로요. 우리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이었어요. 수술실이 있는 층이었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였어요. 수술실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의자 몇 개가 있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밖이 보였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맺혔어요. 흘러내렸죠. 저는 그걸 봤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시간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죠.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한 칸, 또 한 칸. 장모님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입술이 움직였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10시, 11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4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조금 더 걸릴 거예요. 환자는 괜찮아요.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장모님이 저를 봤죠. 뭐래요? 아직이래요. 저는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을 감았죠. 오후 2시였습니다. 6시간이 지났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최은영 교수님이었어요. 얼굴에 땀이 흘렀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최은영 교수님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합병증이 생겼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했죠. 심장 판막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보다 손상이 심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처치하고 있어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몇 시간 더요. 최은영 교수님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벽에 기댔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다가왔어요. 저를 안았죠.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8시간이 지났어요. 문이 열렸죠. 박종민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들어오세요. 박종민 교수님이 말했어요.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장모님도 왔죠. 작은 방이었어요. 상담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앉았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마주 앉았죠.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심장 손상이 심각해요. 판막만이 아니라 근육도 상했어요. 수술을 계속하면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대답했죠. 중단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로 봉합하고 끝낼 수 있죠. 그럼 환자는요?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치는 안 돼요.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계속 말했죠. 아니면 계속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해볼 수 있죠. 확률은요?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박종민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떨리는 게요. 하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종민 교수님이 저를 봤어요. 눈이 붉었죠. 이 환자는 통계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죠. 이 환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에요. 교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요. 박종민 교수님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죠.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요. 장모님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6시였습니다. 10시간이 지났어요. 밖은 어두워졌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문에 빗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걷다가 창문 앞에 섰죠. 밖을 봤습니다. 서울이었어요.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죠. 건물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였어요. 저는 생각했죠.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죽을까요? 8시였습니다. 12시간이 지났어요. 문이 열렸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저는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수술 끝났어요. 환자는요? 중환자실로 갔어요. 교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간호사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장모님이 달려왔죠. 끝났대요? 네, 끝났대요.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박종민 교수님과 최은영 교수님이 나왔어요. 수술복이 땀에 젖어 있었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교수님들을 봤죠. 교수님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어요. 하지만 미소였죠. 성공했어요. 최은영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장모님도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었죠. 박종민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48시간이 고비예요. 그동안 합병증이 안 생겨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섰죠. 환자 보고 싶으시죠? 중환자실 가세요. 최은영 교수님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었어요. 기계들이 연결돼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숨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죠.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차갑지 않았죠. 저는 울었습니다. 손을 잡고 울었어요. 고마워요. 버텨줘서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고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아 있었으니까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합병증은 없었어요. 아내는 안정적이었죠. 의료진은 안도했습니다. 저도 안도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어요. 처음으로요. 저를 봤죠. 미소 지었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어요. 하지만 미소였죠. 우리 살았네요.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죠. 네, 살았어요. 우리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내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걷기 연습을 시작했죠. 처음엔 몇 걸음만 걸었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걸었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계세요. 회복이 빨라요.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박종민 교수님이 미소 지었어요. 한 달쯤 더 있어야 해요. 완전히 회복돼야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살았으니까요. 아내가 말했죠. 박종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사가 왔어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보여드릴 게 있어요. 김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태블릿을 켰어요. 기사가 보였죠. 저는 읽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휴전 협정 최종안 합의 기사를 눌렀어요. 내용이 나왔죠. 양국은 민간인 보호 및 의료 협력 조항에 합의했다. 이 조항에는 전쟁 피해자 치료를 위한 국제 협력 사례가 명시됐다. 더 읽었습니다. 특히 태국 6.25 참전용사의 손녀가 한국에서 치료받아 생존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 사례는 국경을 넘는 인도주의적 의료 협력의 상징으로 제시됐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봤죠.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아내가 물었어요. 김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환자분 이야기예요. 병원에서 외교부에 보고했거든요. 그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어요. 그래서요? 휴전 조항 중 하나가 됐어요. 민간인 보호 조항이요. 환자분 사례가 그 근거로 쓰였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봤어요. 장모님이 울고 있었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어요. 장모님이 중얼거렸어요. 사진을 꺼냈죠.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눈밭 앞에 선 젊은 군인이요. 아버지가 75년 전에 하신 일이 지금 전쟁을 멈췄어요. 김지은 씨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내일 휴전 조인식. 조인식이 내일이래요. 생중계된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4월 15일이었어요. 우리는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화면에 큰 방이 나왔어요. 긴 탁자가 있었죠.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지금 태국 방콕에서 태국 캄보디아 휴전 조인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죠. 서명했습니다. 다른 남자도 서명했어요. 사람들이 박수쳤죠. 아나운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휴전 협정에는 민간인 보호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제의료 협력 사례가 명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기자가 나왔죠. 이번 협정의 배경에는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국 6.25 참전용사의 손녀가 한국에서 치료받아 생존한 사례인데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저도 울었습니다.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의 상징이 됐습니다. 화면이 다시 조인식장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악수하고 있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죠. 한참 뒤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어디요? 전쟁기념관이요. 할아버지 이름이 있을 거예요. 박종민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외출이 가능하냐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요. 한두 시간이면 돼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탔어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갔죠.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오래 걷긴 힘들었어요. 기념관은 컸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건물이 웅장했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25 전쟁 전시관으로 갔어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무너진 서울, 피난민들, 군인들. 저는 천천히 봤습니다. 한쪽 벽에 명단이 있었어요. 참전국 명단이었죠. 태국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휠체어를 멈췄어요. 여기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명단을 봤어요. 태국군 참전 용사 명단이었죠. 알파벳 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손가락으로 찾았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찾았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그 이름을 만졌습니다. 손으로 따라 썼어요. 울고 있었죠. 아내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울었죠. 한참 뒤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빚 갚으러 왔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말했죠. 아니에요. 빚 갚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약속 지키러 왔어요. 할아버지 약속이요. 저는 아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장모님도 아내를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죠. 아내가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모든 게요. 아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피곤해했어요. 침대에 누웠죠.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서울을 봤죠. 환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75년 전 한 태국 청년이 이 도시에 왔다고요. 아무것도 없던 이 도시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렸다고요. 오늘 이 도시가 그 손녀를 살렸다고요. 그리고 그 생명 하나가 전쟁 하나를 멈췄다고요. 이게 동맹이고 이게 형제라고요. 2달이 지났습니다. 5월이었어요. 서울에는 봄이 왔죠. 꽃이 피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내는 퇴원했습니다. 건강해졌어요. 혼자 걸을 수 있었죠. 천천히 걸었지만 걸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에 갔어요. 벤치에 앉았죠. 강물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어요. 여기 살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를 봤어요. 미소 지었죠. 뭐라고요? 한국에 살까요? 우리요.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요. 여기서 살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강물을 봤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박종민 교수님이 연락했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죠.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이었어요. 책이 많았죠. 교수님이 우리를 앉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말했어요. 서류를 꺼냈죠. 환자분 사례가 논문으로 발표돼요. 국제학회에서요. 논문이요? 네, 희귀 질환 치료 사례로요. 그리고 인도주의적 의료의 사례로도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제목은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치유로. 인도주의 의료의 사례. 할아버님 이야기도 들어가요.
6.25 전쟁 참전 이야기요. 그리고 손녀분이 한국에서 치료받은 이야기죠. 박종민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논문은 많은 사람이 읽을 거예요. 의사들이요.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죠. 감사합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박종민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우리 모두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바람이 시원했죠. 어디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어요. 전쟁 기념관이요. 다시 가고 싶어요.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용산으로 갔어요. 기념관 앞에 섰죠. 이번엔 아내가 걸었습니다. 휠체어 없이요. 천천히 걸었어요. 장모님이 옆에서 걸었죠. 저도 함께 걸었습니다. 전시관으로 갔어요. 명단이 있는 벽으로요. 할아버지 이름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그 이름을 봤어요. 손으로 만졌죠.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왔어요. 할아버지. 빚 갚고 왔어요.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야. 빚을 갚은 게 아니야. 장모님이 말했죠. 아내를 봤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야. 할아버지 약속이요. 한국이 우리를 부를 거라는 약속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맞았어요. 빚이 아니었죠. 약속이었습니다. 75년 전에 한 약속이요. 한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를 것이다. 그 약속이 지켜진 거였어요. 우리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요. 다른 관람객들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죠.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우리는 나왔습니다. 마당에 섰어요. 서울이 보였죠. 건물들이 빛났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답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 풍경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집을 얻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집이었죠. 창문을 열면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죠. 우리 이야기를요. 75년 전 한 태국 청년이 한국을 살리러 왔습니다. 총을 들고요. 눈 덮인 산에서 싸웠어요. 사람을 구했죠. 오늘 한국은 그 손녀를 살렸습니다. 메스를 들고요. 하얀 수술실에서 싸웠어요. 생명을 구했죠. 그리고 그 생명 하나가 전쟁 하나를 멈췄습니다. 이것이 동맹이고 이것이 형제입니다. 저는 글을 썼습니다. 밤새 썼어요. 아내가 자는 동안 썼죠. 아침이 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한강에 햇살이 반짝였죠.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제 옆으로 왔어요. 화면을 봤죠. 쓰고 있었어요? 네, 우리 이야기요. 누가 읽을 건데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읽겠죠.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함께 화면을 봤어요. 잘 썼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은 담았어요.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었어요. 환한 도시였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75년 전엔 잿더미였던 도시요. 지금은 이렇게 높고 환했어요. 그리고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 또 살아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로요.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줄 수 있을 때 주는 나라요. 저는 글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제가 말했죠.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도시도요. 우리는 한강을 봤습니다. 강물이 흘렀어요. 끝없이 흘렀죠. 그 물결 위로 햇살이 춤췄습니다. 반짝이며 춤췄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75년 전 약속 하나가 오늘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이 전쟁을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